김건희 여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신성 불가침의 신입니까? 언어는 생성발전 소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하고 원래 있듯이 변질되기도 하고 쓰지 않는 사어가 되어 소멸하기도 합니다. 호칭도 그러합니다. 누구누구 씨라는 호칭에서 씨는 존칭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고 뜻도 바뀌어 지금은 씨가 존칭어나 높임말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조국 씨라고 호칭할 때 존중받는 느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 대통령 아내를 부를 때 흔히 영부인이라 하는데 원래 영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지 대통령의 아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영부인의 영자와 대통령의 영자는 한자도 다릅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 시절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김정숙 여사로 호칭할 때 유독 김정숙 씨라고 쓴 언론이 있었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씨가 존칭어이기 때문에 씨라고 쓴다고 주장했을 텐데 이는 언어가 생성발전 소멸한다는 것을 모르는 시대착오적 꼰대 정신이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결국 김정숙 여사로 고치기는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를 김건희 여사로 부르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SBS 프로그램이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라고 여사나 씨를 붙이지 않았다 하여 행정지도라는 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나친 오버입니다. 턱 빠지게 웃습니다. 김건희를 김건희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아내는 일반 국민과 다른 왕비나 중전마마로 호칭하고 대접해야 합니까? 김혜경 여사는 10만원짜리 선거법 기술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 시세차익이 23억을 얻었다는 법무부 입장,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수사받지 않고 압수수색도 없고 기소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 재판도 받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법치의 영역 밖에 있는 신성 불가침의 신입니까? 김혜경 여사는 10만원짜리 의심받아도 묻지마 기소하고 재판받는데 김건희 여사는 스스로 학력, 경력이 부풀려졌다고 고백해도 무사하고 멤버 유지 논문 표절의 의심에도 펄펄 살아있습니다. 디올백 명품 가방을 받는 물증, 동영상이 있는데도 양평고속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오픈카처럼 신나기만 합니다. 너무 먹다가 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의심받는 혐의가 그 가지수가 정말 가지가지입니다. 언제까지 김건희 여사의 부정부패, 부정비리 혐의를 감싸고 돌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 총선에서 그냥 넘어갈 국민은 없어 보입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두고 봅시다. 못 살겠다 경제폭망, 못 살겠다 심판하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너 웃으실 텐데 가짜 뉴스가 정말 판을 치는데 도를 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유튜브의 썸네일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배현진 습격범 드디어 입 열었다. 정청래 의원이 장소 알려줬어요. 습격범이 정청래의 차에서 내리는 경찰 진술 내용이 충격적. 그래서 제가 이걸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이 본문 내용에는 그런 게 별로 또 없습니다. 제목 장사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명백한 허위고요. 저는 그 시간에 국회에 있었습니다. 명백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제목장사입니다. 이 유튜브는 이미 제가 마포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미 대사관 방화 정청래라고 허위사실을 조선일보가 유포했습니다. 저는 89년 10월 미 대사관저 점거 사건입니다.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청래 미 대사관 방화범이라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난무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조선일보와 기자 2명, 양땡땡, 원땡땡 기자는 형사 고소합니다. 제가 법적 조치에 나서자 제목을 수정했더라고요. 조선일보가. 그 제목도 문제가 많습니다. 언론들에게 말합니다. 주의 주장은 충분히 하십시오.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악의적으로 이렇게 가짜뉴스, 팩트를 왜곡하지는 맙시다. 허위사실 유포자는 시위 고하를 막론하고 쪽쪽 증거 수집해서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종편에 나가서 자유롭게 주장하시는 건 좋은데 팩트를 왜곡하시는 분들 앞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루라님, 똘만님 감사드리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74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자, 지금 제 앞에 3분 나와 계시는데 일단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고소인 정청래입니다. 오늘 고소했습니다. 제일 좋은 건요. 금융치료하면. 네? 금융치료하면 돼요. 금융치료. 당장 감옥은 못 보내는 네. 정도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형사 고소했고요. 네. 선거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자, 일단 두 분 소개를 해드리고 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안 벗겨집니까? 네. 자, 인재 이영입 10호 김남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인재영입 10호 민생경제전문가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그다음에 인재영입 17호 김재선 희망제작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전 희망제작소 소장이고요. 대전 중국 사람입니다. 대전 대표 혁신가 김재선입니다. 대전 중국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대전 중국.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조선일보의 가짜뉴스 법적 조치, 나 근데 너무 웃기더라고. 왜냐면은 그렇습니다. 고소를 이야기하면 제목이 바뀌어요. 그게 너무 악랄해 보여.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관련된 사건은 1989년 10월 13일 정동 덕수궁 뒤에 있는 미 대사관죠. 당시 도널드 그레그 네. 대사 집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초대받지 않고. 아침 무단침입 맞네. 6시 반. 네,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 6명이 갔고요. 그리고 15일 날 이틀 후에 노태우 대통령의 방미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농축산물 수입 개방 압력이 거셀 때고 그거 들어주지 말고 와라. 그걸 요구하러 이제 들어갔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제가 뭐 화염병, 집시 뭐 이런 제목 한 7-8가지가 돼요. 근데 거기에 방화는 없고 방화 예빈이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저렇게 했다. 미 문화원 점거 함원경 대 미 대사관 방화. 네. 방화 불질렀대. 지금 가짜 뉴스 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 대사관은 광화문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리도 떨어져 있고, 근데 대사관과 대사관절을 구분하지 못할 조선일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본문에는 또 미 대사관 점거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제목은 미 대사관 방어로 돼 있어요. 관저라고 되어 있는. 이게 왜 이제 그 조금 더 선배들이 미문화원 방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미 문화원이 있고요. 부산 미 문화원 방어 사건이 있고요. 미 문화원 85년도에 있었던 것은 방화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설명을 굳이 드리자면요. 5.18이 미국 책임이 있다. 사실 그런 맥락이 있었고요. 네. 80년대 운동권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 진상을 밝혀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안 되니까 네. 학생들이 이제 젊은 혈기에 그랬던 거고 어쨌건 명백한 가짜뉴스 정청래 최고가 SNS에 법적 조치하겠다 저렇게 쓰니까. 그리고 진짜 웃긴 거는 전대협 산하 서총련 과대표 자격으로 제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과대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85년도 우리 과 산업공학과 과대표를 했는데 그건 1학년 때고요. 저건 5학년 때입니다. 예. 근데
아무리 좀 무식해도 그렇지 전대협 산하 서총련 과대표 자격으로 그런 조직은 없습니다. 예.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조선일보가 제가 뭐 우리나라 민족 정동지라고 그러는데 가짜에서 제일 많이 내요. 저번에 왜 노동자분 분실하셨을 때도 계속 가짜 뉴스 했잖아요. 그 윤석열 씨가 싫어하는 가짜 뉴스는 조선일보 주범이에요, 주범. 그리고 뭐 이번 사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정치하면서 20년 동안 조선일보, 동아일보하고는 인터뷰한 적이 없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왜 하냐 안 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합니다. 저는 언론하고만 인터뷰합니다. 이야, 멋있어. 그리고 이번에 총선 개표 방송 때문에 방송사들이 이제 프로필 사진 찍거든요. 네. 그리고 막 이겼다 뭐 이런 것도 찍고 네. 뭐 졌다 이런 것도 찍고 그러는데 TV조선 채널 A는 언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찍지 않을 생각입니다. 알아서 쓰겠지 뭐. 공난으로.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MBN을 찍고 있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따라왔어요. 예. TV조선도 좀 찍어달라고. 그래서 안 찍어준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잘하셨고요. 김남근 우리 후보님은 찍을 생각입니까? 안 찍을 생각입니까? 뭐 저한테 요청도 안 하는데 관심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찍으세요 거기는. 네. 이제 공천되면은 뭐. 근데 여기서 언급됐던 하문경 씨. 그렇지 않아도 하문경 씨가 비록 정치 신인으로 보이지만 저는 제가 하문경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진중권이라고 표현했어요. 민주당에서 안 불러주면은 반민주당 돼가지고 문재인 정부 내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하문경 씨 한번 보세요. 무소속. 저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안 불러줘서 무소속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보고 이게 지금 몇 번 낙선한 거야? 5번 낙선해서 소위 말하면 마5중이 됐는데 이게 무슨 정치 신인인 것처럼 밀고 그래요. 그냥 민주당이 안 불러줘서 지금까지 정치권 주변 맴돌았던 사람이고요. 그러다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횟집 열었던 거야. 여기다가 한동훈이가 하문경을 불러다가 무슨 정치 쇄신이나 되는 것처럼 마포에다 꽂아요. 마포가 횟집하고 연관 있지 포니까. 저는 뭐 그 사람 이름은 잊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목적 하나는 달성할 것 같아요. 운동권 청산. 국민의힘 안에 있는 운동권 청산은 확실하게 할 것 같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이상한 짓만 더 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저는 그래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혹시 총선을 치르는데 국민의힘 파트너가 없으면 어떡하지? 다행입니다. 그 지역은 딱 한 사람만 나가서 이길 수 있다니까요. 누군지 알잖아요. 누구예요? 이재명 대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볼 때마다 웃기네. 자, 마포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임재영 되신 분들,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하고 김재선 소장님, 이제 소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넘어 인생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경제민주화운동의 정책연구자, 활동가이자 입법운동 변호사 김남근입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갔던 1982년은 이제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한창 기승을 부릴 때여가지고 그때부터 반항심이 많이 생기면서 학생운동도 하게 됐고 그 뒤에 이제 노동운동도 하게 됐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제도가 법이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개혁을 하자 그런 생각에서 입법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처음 시작한 게 1999년 IMF 바로 직후였습니다. 그때 이제 상인들이 그 상가 건물들이 부도가 나면서 보증금들을 전부 잃고 길거리에 나앉아가지고 이제 막 항의하는 그런 사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상인들의 임대차를 보호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만든 게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고요. 대기업에서 쫓겨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독립자 영업을 못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하고 가맹 계약을 해서 그 장사를 하게 됐었는데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맹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들을 개정하게 됐었는데요. 보람된 그런 입법 운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비대면 경제, 소위 플랫폼 경제가 크게 확산이 됐는데요. 매출의 거의 15에서 20% 이상을 수수료로 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우리는 자율 규제다, 플랫폼의 독점이나 불공정에 대해서는 별도 입법을 만들지 않겠다 하고 있어서 플랫폼 거래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다 몰락하지 않을까,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정책가입니다. 광장에서부터 국회까지 직접 발로 뛰며 활동해온 경제 민주화의 실천가입니다.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정책 비전과 실천력을 가졌기에 국민들을 위한 인재로 추천합니다. 사회개혁을 기획하는 소셜 디자이너, 인생 전문 법률가로서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천, 민생개혁을 위한 비전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펼쳐나가겠습니다. 자, 언론은요, 저기 문재인 정부의 실패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 정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김남근 변호사가 여기에 이제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런 변호사를 영입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치기 정말 너무 심하잖아요, 요즘에. 아니 그런 변호사를 그러면 영입해야지. 안 그런 변호사를 영입합니까? 이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사람. 지금 우리 김남근 변호사는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위원까지 지내신 분이고, 여기 보면은 이게 국민 추천 민생 전문가라면서요. 민주당에서 그 인재 추천받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때 네. 김남근 변호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인재 영입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영입될 줄 알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결이에요, 스타일이. 예. 자, 환영합니다. 우리 당에 오신 거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당에? 우리 당에 당원입니까? 당원? 네, 진짜. 정말. 내가 당원인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래. 얼마 됐습니까? 이거 방송한답시고 당원 가입 안 한 사람도 꽤 됩니다. 네. 방송한답시고 저는 당원 가입으로 나는 민주당 사람이다 이렇게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여드릴까요? 안 보여줘도 됩니다. 당원증이 있어야지. 요즘 당원증. 디지털화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김남근 변호사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임대차 갱신 제도 등 민생개혁 입법 운동을 추진했던 분이고, 2000년 전후에는 이것도 있어요. 사법시험 수험가에서 민사소송법 강의로 유명했다. 맞습니까? 예, 일타 강사였다면서요. 일단 사법고시를 친 다음에 이제 생계가 제가 노동운동을 하다 딱 그 방 빼가지고 250만 원 갖고 올라와서 사법 시험 준비하겠다 그러고 했었어요. 그래서 또 여러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과외도 하면서 그렇게 벌어가지고 사법 시험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한 게 공부를 하고 했으니까 이제 그 학원가에 가서 우리가 이제 패키지 강의라는 걸 만들어서 해주겠다. 그래서 이 학원가의 이 고시 학원의 이 틀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좀 잡아줬는데 그때 이제 제가 민사소송법 강의를 했었었고 그때 민사소송법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도 판사나 검사나 이렇게 하신 분들 보게 되면 갖고 와서 인사들 합니다. 그때 강의 잘 들었다고. 이야, 진짜 훌륭하시네요. 저도 한때 학원 강사였습니다. 사법시험 강사는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물론. 영어 강사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영어도 하고 논술도 하고. 네. 자, 그 다음에 김재선 소장님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대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풀뿌리 사람들 상임이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 정부혁신은 국민포럼 수석 부대표를 역임한 대전 중구 사람 시민 김재선입니다. 제가 9살 때 홀로 되신 어머니가 노점을 하시면서 저희들을 키우셨는데요. 한 그릇도 우리에게 먹지 못하게 하던 그 단술 항아리를 완장찬 아저씨가 쏟아버렸던 기억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배워야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기회가 많고 누군가에게는 그 기회 자체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편적 평생학습을 만드는 노력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부자 감세를 통해서 지방에 당연히 주의될 교부세들을 큰 규모로 줄였습니다. 농산어촌과 관련된 지역 활성화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다 삭감했습니다. 또 동네 지역 경제를 튼튼히 지키는 지역 카페도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부자 감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방 죽이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마다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분권과 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부어온 김재선은 조직 구성원의 소리를 늘 경청하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생산적인 대안을 만드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리더십의 소유자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적임자로 김재선을 적극 추천합니다. 주민이 주민을 돕고 함께 키우는 살림의 지방자치, 지역에서 만들어진 부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지역 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주민 총행복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은 경기도 평생교육원 6대 원장. 네, 했었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런 분 같아요. 우리 편한테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고 저쪽에는 굉장히 강하신 분, 그런 느낌. 윤석열과 반대죠. 약자에 약하고 강자에 강한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희망제작소 소장이셨던 김재선 우리 소장님은 지금 총선 출마용이 아니에요. 대전 중구청장 보궐선거 출마하시는 거죠. 네, 맞죠?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마침 중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는데 당선 무효형이 나와서 재선거가 이번에 치러집니다. 총선과 함께. 그래서 중구청장에 한번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선의 재선이 최고다. 참 바로 카피가 나오네. 그것만 생각하시죠. 그리고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는지 물어봐 주세요. 고등학교는 분명히 그건 본인 같은 동창이시겠죠. 그 명문 학교를 나온 분들이 네. 잘 얘기를 안 해주는데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네. 어디 나오셨는데? 대명문 보문고등학교. 보문고. 네. 명문이지. 네.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의 약자.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보문고. 네. 보문고 나오셨구나. 이렇게 되면 또 저쪽이 또 언론이 데드라인 그렇게 걸어요. 정청래, 동문, 이영입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진짜 깜짝 놀랐네. 왜 얼마 전에 나온 가짜뉴스 중에 민주당 검증위원회에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포진해 있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자세히 보면 뭐냐면은 그 측근이라고 불리는 몇 사람이 속해 있던 민변 소속의 변호사가 검증위원회에 있었다고. 이게 무슨 말이 돼요? 그 변호사비 대납하고 비슷한 거지. 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가 속해 있는 로펌의 친구 변호사가 기업 인수 합병을 위해서 돈을 잠깐 예치해놨다가 돌려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김남근 변호사님, 민변 변호사 숫자가 얼마나 돼요, 대략? 민변이 지금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별로 안 되네요. 네. 별로 안 돼. 이제 변호사라는 전문 직업 자체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 그 직업군에서 그래도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활동하시는 그런 것으로서는 이제 민변이 상당히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근데 김남근 변호사님, 김남국하고는 가족 관계가 어떻게 아니죠, 되시죠? 전혀 그건 이제 관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남자가 들어가는 김씨들이 많아요. 뭐 김남주 변호사도 있고, 뭐 김남국 변호사도 있고, 이번에 김남근 이제 김남희 있고, 변호사도 있고, 김남희 변호사도 있고. 예. 자, 알겠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군요. 오늘 보니까 뉴 민주당 정책 제안 시리즈 이게 지금 영입 인재분들이 주도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오늘 보니까 공영훈 사장님하고 김남근 변호사가 오늘 주로 주도를 하시대요. 오늘 저거 했어요? 예. 전 이제 영입 인재들이 지난 금요일 날 이제 27명이 들어오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입 인재끼리 모여서 영입 인재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데 영입 인재들이 결국 우리 사회 개혁 과제들을 민주당에 제안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좀 분야별로
그 민주당의 그런 우리 사회 개혁 과제를 제안하자 그랬었고요. 한 시리즈로 한 5번 정도 할 생각인데요. 첫 번째 시리즈로 지금 하기로 한 게 이제 혁신 성장과 민생 경제입니다. 그래서 혁신 경제를 이제 혁신 성장을 대변해서 들어온 그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의 공용은 이제 인재하고 제가 민생 경제를 대변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제 둘이 중심이 돼가지고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제 5대 정책 과제를 오늘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진짜 인재들이 할 일이죠, 저게. 네,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 이제 사장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들을 운영하면서 요즘 원자재 가격을 원자재를 제대로 수급하지 못해가지고 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해외 원자재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이 공급망과 자원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리고 의원들의 자원 외교들을 점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법률 상설위원회를 만들자라는 제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자동차 부품 중에 내연기관이 3분의 1이 넘어요. 그 내연기관 부품을 만드는 데 종사하는 노동자들까지 합치면 한 10만 5천 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들이 한 20만 정도가 있습니다. 그 동네 자동차 정비업소를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전기차로 전환이 되게 되면 다 직업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전기차 부품을 만들거나 전기차 부품을 수리할 수 있고 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는 그런 이제 그 특별법들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소기업도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중소기업이 성장하려면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게 뭐냐 하게 되면 이제 그 공장 스마트화 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대기업들이 지원을 해주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또 했다 그래가지고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예산을 그냥 50%를 깎아버렸어요. 첫 해에. 그러니까 이게 다 멈춰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제 이게 지지부진하게 되니까 이게 정권 바뀌었다고 안 할 건 아니잖아요. 독일 같은 나라들이 계속 지금 강국이 되는 것들이 그런 중소기업들을 많이 키웠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의해서 혁신 성장을 하자라는 이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요즘 이제 경제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특히 이제 자기들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전개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거래 조건을 개선하자. 요즘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게 택시기사 들이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절반으로 내렸거든요. 투썸 플레이스, 할리스 이런 이제 가맹점주 단체들이 본사와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거래 조건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중소기업이나 그 가맹점에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도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해주게 되게 되면 이제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다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양극화를 막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그 6법을 이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우리 이제 정청래 의원님이 꼭 들어주셔야 되는 건데 이제 민생과 이런 이제 경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최고위원을 한 명 투자. 뭐 선출로 해도 되고 지명으로 하든지 간에. 이 시대 참 경제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하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면 이제 제일 좋고. 뭐. 그래서 22대서부터는 이제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민생 최고위원이 돼서 최고위원회 할 때마다 민생 문제를 한 번씩 점검해주고 발언해주고 민생 문제를 정치적 의제의 중심으로 끌고 오는 그런 이제 민생 최고위원회 제도를 투자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제안했습니다. 딱 보니까 이거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은 이재명 변호사랑 비슷해요, 결이. 성남 시민 모임이 그런 걸로 그렇죠. 출범을 그러니까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성남 참여자치연대 대표를 하셨잖아요. 네. 시민운동을 하셨고 또 민변 활동도 하셨고 그 문제가 됐던 대장동도 그 당시 시민단체들이 공공택지를 민간한테 넘기지 말라 그런 운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건 강제 수용을 해가지고 그 개발이익이 많이 남는 그런 것들인데 민간한테 넘겨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 되는 이제 당이 그걸 자꾸 이제 민간한테 넘겨주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겠다고 한 게 이제 시발점이었거든요. 그걸 민간한테 넘어줘서 개발 이익을 막대하게 민간한테 넘겨주면 안 되니까 성남시 차원이라도 공공이 그걸 개발을 하겠다 그랬던 것이 이제 시발점이었는데 성남시 차원에서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타협을 해가지고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개발하자. 그래서 그 민간한테 넘어갔으면 전부 민간한테 갈 개발 이익 중에 거의 절반 정도를 이제 관이 흡수해낸 그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보게 되면 좀 시민운동적 마인드에서 처음에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우리 변호사님은 거의 뭐 멘트 버튼만 누르면 그냥 막 자판기처럼 나오시네요. 진짜 훈련 많이 되신 거라는 느낌. 많이 해봐서. 대전은 지금 분위기 어때요? 대전 중구.
대전은 오늘 황운하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1심 유죄 판결 때문에 전국적 선거에 부담이 되는 일은 피하겠다. 그리고 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대전 중구는 우리 황운하 의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대전의 대구라고 지금 조사해 보면 보수 쪽의 뜻을 가지신 유권자가 훨씬 많아요. 예. 그래도 이제 우리 후보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 낮지만 윤석열은 그래도 이번에 손보지 않으면 혼내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겠다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지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청래 최고도 우리 금산 대전 출신이신데 대전의 선거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죠. 바로미터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당이 승리하느냐가 총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텐데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중구청의 경우는 시장이 구청장이 거리가 되니까 부구청장을 임명해서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데 석 달 사이에 3명의 부구청장을 바꿨어요. 부구청장 하던 사람을 권한대행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보낸 사람이 나는 구청장은 안 나갈 겁니다라고 했다가 그분이 출마를 하고 또 다른 분이 와서 행정을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태까지 보이는 건데요. 그 시청에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을 여러 명 총선 후보로 내보내고 그래서 행정의 안정성을 흔들리게 하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 대전 중구는 정말 못 사는 동네에 속합니다. 구도심. 구도심이 원도심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재정 여력도 없고 그런데 지역화폐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골목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이 한 9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지역화폐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때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할인율을 낮추고 사용 방법을 변경해가지고 국비 보조받은 돈을 반납하는 형태가 됐고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대형 사업 한다고 하면서 실제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가는 건 거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토건 사업을 하면 지역민한테 뭔가 폼이 나는 것 같은데 그 건설업 하시는 분들은 결국 우리 지역업체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의 인프라, 소규모 사업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대전 참여연대 했을 때 대전에 월드컵 경기장에 1,300억 원을 들여서 축구장 하나 줬어요. 물론 지금 뭐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500억이 국비고 800억이 지방비였는데 월드컵 경기장 하나를 짓는 것보다 10억 원 규모의 주민복지시설을 80개의 동에 하나씩 져주는 게 더 낫다. 월드컵 경기장은 외지 업체가 건설했지만 10억짜리 소규모 생활 인프라 시설을 하게 되면 다 지역 업체가 일을 하게 되거든요. 이 지방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지역 내에서 선순환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 속에서 주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일을 좀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인재영입도 처음 봐요. 이제 그때 4월 10일 날 같이 선거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구청장직 상실 이게 작년 말이었어요. 당선 무효용 확정. 이 지금 그러니까 이전 총선 때 대전 지역구 다 민주당이었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지방선거 그러니까 정권 교체 당하고 나서 지방선거 때 지금 저렇게 중구청장이 낙마하는 상황. 야, 대비성이 엄청난데요,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분위기상 황운하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하고 보면 민주당이 이제 대전 이번에 또 한번 가자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이번에 잘 준비해야죠. 뭐 한동훈 씨가 쉬라고 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괜찮습니까? 예, 한동훈 씨가 욕은 아닙니다. 예. 그 본인들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네. 무소속으로 나와서 빨간 옷을 입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나올 분하고 매일 같이 다니고 후보는 안 냅니까 그러면? 한공천은? 국민의힘 이름으로는 안 내겠다. 아. 무소속인데 국회의원 후보랑 같이 다니고 있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지방선거 처음 할 때 의원들 내천제도라고 해서 네, 예.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긴장 놓치지 않고 열심히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야, 보면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러니까 얼만큼 검증을 했겠어요. 뭐 논란이 될 부분 같은 거 아예 없는 사람들, 완전 깨끗한 사람들, 이런 분들만 지금 영입한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고무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입된 인재분들이 다 청래 같은 분들이죠. 맑을청 원래 맑은 것이 오는 분들이죠. 이대 참 청래. 자, 여러분 댓글창 화면 위에 농협 301-0273-2305-71 국회의원 정청래 의원에 여러분 후원 좀 해주세요. 저 다시 한번 열받아서 얘기를 합니다. 미추홀 남영희 위원장이 저보고 후원회장을 하라고 하더니 7천만 원 거뒀답니다. 근데 저는 3천 몇백만 원 오늘 인천 최고위 가서 만났는데 속상했어요. 역차별이네. 네? 역차별이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몇 분 만에 됐다고요? 29분. 29분. 저는 29일 안에는 돼야 될 거 아니야.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 며칠 안 남았어요. 도와주십시오. 네. 한 푼 줍시오. 야, 아니 아직도 안 차셨어요? 난 금방 다 차고. 연말에 다 하거든요. 2월 달이잖아요, 이제. 근데 연초에 다시 하라니까 사람들이 이게 낯설어. 네. 저는 뒷돈 받지 않습니다. 앞돈 받습니다. 검은 돈 받지 않고 하얀 돈 받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4월 10일 날 다 출마하실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나가시면 그 지역에 있는 권리당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지금이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출마를 하셔갖고 두 분 정치하겠다고 하니까 가족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김 변호사님. 네, 뭐 찬성은 안 합니다. 찬성은 안 하는데 뭐 그렇다고 그래도 반대는 하지 않고. 민변하시고 뭐 이러면서 돈 많이 버시는 변호사는 아닌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이제 돈을 안 번 변호사는 또 아닌데 우리 처가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뭐 집에 있는 돈 다 갖다가 이제 이렇게 밖에다 쓰면서 이제 뭐 사회 봉사 활동 하겠다, 뭐 시민 운동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를 제일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래도 직업 활동 계속 하면서 시민 운동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점에 대한 좀 믿음은 좀 있어서 뭐 정치에 나가겠다 하더라도 이렇게 뭐 흔쾌히 찬성은 안 했지만 집을 어렵게 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런 믿음은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부인께서도 맞벌이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저도 그럼 됐지 뭐. 뭐 지역에 이제 하위 10%에 들었던 분이 김남근 절대 안 돼. 또 당황하셨겠어요. 그래서 뭐 어떤 취지로 했는지는 뭐 제가 정확히 듣지는 못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불출마하시면서 그렇게 김남근은 들어오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미령 오란 얘기였지 않았을까?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뭐 저는 가만히 있다 그냥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그래서 뭐 가겠다고 한 적들도 없었고 의문의 일패기도 하고 의문의 한 대를 맞은 거야. 그래서 왜 갑자기 내 이름이 나오면서 아니 그래서 이름이 알려지기도 했어요. 예? 이름이 알려지기도 누구지? 사실 이름이 알려지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뭐 의문의 일패를 갑자기 당해서 아마 이제 뭐 인재근 선배님은 또 이제 그 지역이 김근태 선배가 계속 해왔던 데니까 그 유지가 유지됐으면 좋겠다. 아마 이제 그런 뜻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본인이 가는 건 꼭대기잖아요. 이제 그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김근태 선배라는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의 그 대선배님이 어떤 정치를 읽었던 지역이다. 그 정신이 계속 남을 수 있게 그 지역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아마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잘 갖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고 아마 그런 사람들을 아마 본인이 또 이렇게 봐뒀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잘 수습이 되고 잘 될 거니까요. 다 잘 될 겁니다. 네, 믿습니다. 예, 우리 하여튼 김남근 변호사는 그때 이름이 가장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요. 누구지 이렇게. 자, 어떠세요? 우리 소장님은 저희는 저를 데리고 살아주시는 분이 너무 훌륭한 분이셔서 제가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집안의 세대주이시고 뭐 살림살이도 다 챙겨주셨고 마을 도서관 관장을 지금도 해요. 직장생활 하면서 동네 공동체 활동도 같이 하고 했던 동료이자 동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사는 동네에서 구청의 여러 가지 문제점, 지방자치 문제점을 많이 느낀 편이어서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가달라고 얘기를 오히려 했고요. 다만 선출직 선거에 나가게 되는 가족이 겪어야 되는 일이 뭔 일인지는 잘 모르는 상태예요. 아직 겪어봐야 돼 이제. 네. 뭘 해야 되는지를 자꾸 묻는데 제가 뭐 특별히 하실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사모님이 강 씨죠? 그렇죠. 어떻게 하시지? 잘 알죠 제가. 어허. 왜 하냐? 제 친한 고등학교 친구 부인의 언니랑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어떻게 그것까지 아셨어? 아 이게 우리 정책원한테는 비밀이 없으시네. 다 청래당이라는 또 어마어마한 곳이 있어요. 거기 한번 딱 알아보면 보고가 다 나오는 것 나옵니다. 같더라고요. 보고가. 우리가 또 보문고등학교 보고 나왔잖아요.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참여연대가 뭘 썼길래 그냥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눌렀더니 청래당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네. 정청래 의원을 비판한 기사에다 좋아요를 누르면 되겠냐? 나는 그런 거 가보고 있습니다. 누른 게 아니다. 그래서 가서 취소를 했습니다. 좋아요 취소를. 아 근데 그 제가 참여연대 후원 회원입니다. 네. 참여연대 다이시죠. 근데 참여연대를 비롯한 이 시민단체에서 저를 낙천 대상으로 뽑았어요. 그 우리 당에 7명인데. 뭐 때문에 그랬대요? 자 근데 저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허영. 허영 의원이 강원도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 특별자치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그래서 낙선 대상으로 뽑았어요. 좀 황당하더라 솔직히. 네. 그거 보고 있으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허영 의원한테 전화했어요. 강원 특별자치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해서 낙선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러면 공동 발의한 사람도 다 낙선 대상이어야 되는데 왜 니만 그러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건 좀 저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균형 맞추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숫자를 몇 끌어와야 돼요. 저는 뭘로 찍었냐면 문재인 정부 때 8.4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암동에 뭐 공간 4군데를 찍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구청장도 모르고 지역구 국회의원도 모르고 아무런 민주적 절차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상암동에는 이미 48% 정도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게 들어오면 일단 교통 대란이 예상되거든. 그리고 학교 문제 어떻게 할까? 이런 거부터 다 이렇게 점검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잘못된 거다 비판했더니 공공임대 정책을 정청래가 반대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거 운동하는 단체들은 사실 공공임대는 굉장히 상징적인 정책이거든요. 네.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인데, 근데 각 지역마다 이제 공공임대가 들어오는 걸 다 반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의 공공임대가 충분히 공급이 안 돼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한번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공공임대를 중시하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뭐 잠깐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새로운 자동차 정비업소를 그 서울시내에서 거의 가장 신설이라고 그러더래요. 거기를 부수고 거기다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 예를 들면 이게 낭비거든요. 그리고 마포구청 땅인데 마포구청장하고는 아무 상의 없이 마포구청 땅에 그냥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막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졸속 행정이라고 보거든. 아무리 우리 정부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의총에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공공임대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절차, 주민들 의견, 그다음에 교통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해버리니까 그런 경우는 그 어떤 행정도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도시 민주화라는 게 있거든요. 정책을 할 때는 항상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그래서 그런 절차라 이런 게 이제 문제 삼았는데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그거 가지고 엄청 저한테 환영을 했죠. 근데 낙선 대상.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심한 거 아니에요, 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낙선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는 이제 저는 뭐 낙선 운동을 우리가 2002년도에 이제 한번 그때는 이제 어떤 일정 기준을 갖고 전국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우리가 정치 개혁을 하는 방식이 그렇게 어떤 큰 전국적인 단위의 낙선 운동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한번 저희가 좀 정리를 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그 주요한 정책들이 정치권에서 잘 실현이 안 되니까 그런 걸 좀 실현하는 방법으로 한번 그 뭐 제가 이제 시민운동을 정리하고 온 이후에 이제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걸 하자라는 이제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임대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 각 지역마다 다 반대를 하거든요. 자기 지역에 공공임대가 들어오는 걸.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서는 각 구마다 그래서 할당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공공임대가 적으면 그만큼을 채워야 돼요. 못 채우게 되면 교부금을 안 줘요.
세금을 갖다 안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각구마다 고르게 하고 있는데 서울은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어디 노원이나 강서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공공임대가 많고 또 공공임대가 적은 지역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정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당시 아마 이제 그런 걸 했었을 거예요. 그 뭐 구청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을 복합화해 가지고 공공시설을 거기에 또 사용을 하면서 그 위에다 이렇게 고층으로 개발을 해서 공공임대를 이제 확보하는 그런 정책을 하자는 거였는데 뭐 충분히 이제 지역 주민들과 얘기가 좀 더 돼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역에서는 아마 반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서울에서 이렇게 공공임대를 또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많이 조금 논의가 끼어들어서 필요한 그런데 약간 딜레마적인 상황 비슷한 건데요. 아무리 선한 정책 의지와 목표를 갖고 있어도 주민과 함께 상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근본 취지 자체는 지역민의 살림살이를 지역민들이 결정하게 해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갈 때 같이 상의하고 같이 결정하고 그 일을 풀어가는 방식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내용으로 선택 가능한 범위를 주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다른 한편으로 우리 민주당 정부지만 관료들을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된다고 문제는 뭐냐면 제가 반대를 해서 못한 게 아니라 결국 못할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발표해가지고 결국 못했어요. 이런 게 문제라고.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네. 그러니까 그걸로 낙선 대상자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은 좀 있고요. 그때 하여튼 민주당 국회의원 160 몇 명 중에 7명 안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더 많아요. 네. 국민의힘은 좀 더 많더라고. 네, 훨씬 투자가 많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이런 정책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낙선운동하는 것보다는 무슨 부정 비리라든가 예를 들면 2002년도 그렇게 이런 걸로 하면 거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없어요. 박덕흠, 김성교 이런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명백한 부정 비리라든가 부패라든가 그런 분들은 또 놔두고 강원특별자치도법 대표 발의했다고 해서 낙선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균형 맞추다 보니까 약간 억지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 자, 박차돌님, 정청래 의원님 화이팅. 젠키님, 소외 구원 완료. 정청래 총선 승리. 자연인 진아님, 이재명 대표님 옆에 정청래 의원님 항상 든든합니다. 김남금, 김재선, 영입인재 두 분 환영합니다 하셨고요. 파이팅 하셨고요. 자, 어쨌건 두 분 대화 잠깐만 나눠봐도요. 저도 인터뷰를 1000명 이상 해본 사람이라 느낌이 금방 와요. 어떻게 살아오셨겠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콘텐츠가 있다는 것은 디테일이 있다는 거고 디테일이 있다는 것은 수치와 통계가 있다는 겁니다. 두 분은 수치와 통계가 있어요. 그러네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인재영입 제가 지금 꽤 하고 있잖아요. 모두 다 목표로. 다 괜찮아요. 잘 모를 때는 그냥 그런 뭐 전문가인가 보다 하잖아요. 대화 나눠보면 진짜 괜찮아요. 우리 민주당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저는 이번에 영입인재들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장관 출신보다는 차관 출신 이런 분들이 실제로 실무에 강하거든요. 저는 그게 더 마음에 듭니다. 저는. 보세요. 국세청 차장. 그렇잖아요. 뭐 이런 차관. 국정원 차장. 그래서 저는 어디에 수장보다는 그런 차관, 예를 들면 정부 부처를 치면 기획조정실장 이런 분들이 실제로 선수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또 성장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마음에 드는데요. 자, 앞으로 아주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다음 주는 유동철, 전운수 두 분 인터뷰하겠습니다. 이번 주네요. 이번 주 목요일. 자, 이번 주 목요일 날 순서가 좀 바뀌었을 거래요. 그래요 또? 이성윤 검사장으로 교체됐다든가 뭐. 이성윤 검사장 인터뷰를 2번이나 했구만. 아, 그랬어요? 네. 아이. 나오셔봐야 얻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조정권이 저에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1번, 1호 박지혜 인재한테 있어.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근데 그런데 완장을 찍어주시는구만. 알겠습니다. 자, 두 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인터뷰 하려면요. 그냥 이렇게 이름만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다 검색해보고 기사까지 봐야 돼요. 어떻게 살아왔는가까지 봐야 돼요. 논란이 뭔지도 봐야 돼요. 두 분 잘 살았습니까? 네. 진짜 잘 사신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 인재 영입할 때 사실상 혐없는 사람들 영입하려고 엄청 노력한 게 보이더라고요. 자, 환영합니다. 민주당에 오신 거를.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자, 정치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예. 지금 총선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고요. 지금 인재 영입되신 분들도 전략 공천이 막 이루어지고 어떤 분들은 전략 공천 됐지만 경선 지역에 가서 뛰어든 분들도 계시고 지금 김남근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이제 김재선 소장님은 중구청장 보궐에 나가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고 지금 아직 공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어떠십니까? 뭐 인내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본인들은 굉장히 피가 마르는 측면이 있겠어요. 영입 인재들의 애환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늦게 영입됐는데 빨리 공천 받고 누구는 공천 받고 막 이제 불려 나가는 거잖아요. 너는 어디 뭐 이렇게 했는데 내 이름은 안 불러. 그게 초조함 이런 게 있어요 다. 그게 4년마다 있는 일입니다. 근데 당사자들은 막 애가 타죠. 애가 타. 빨리 어디 지역 가가지고 사무실에도 얻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영입 인재들 부분을 제가 이제 교육 담당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막 이제 여쭤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막 상의도 하는데 저는 공천권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공관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려요 제가. 기다리세요 이 얘기밖에 못 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정책 내용은 그냥 들러리다 이런 거예요. 뭐가요? 아무 실권도 없으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최종 의결권은 있어요. 아 그렇지 당연히 최고위원회에서 그거 추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업무 분장이 딱 돼 있습니다. 공관위 최고위는 칸막이가 높게 탁 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여를 별로 못합니다. 근데 최고위하고 전략공관위는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 지도부의 우중을 벗어난 공천을 하기도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전략 공간이대로 움직이는 거고 공간이 또 공간이 움직여서 저희들은 큰 방향, 흐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주로 잡는 거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업무 분장이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선거를 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현역 불패가 이어지고 있고 다만 수도권에는 국민의힘 쪽이 인물들이 없어요. 그나마 지역에 있던 사람들 지방선거 때 대부분 써버렸다. 그렇다 보니까 저 사람은 이름 붙이기를 이제 자객 공천하는 거다. 민주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막 보낸다 그러는데 자객이 시원치가 않아.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은 관심 바뀌지만 영남권 쪽에 상당히 약진할 가능성이 높은 여론조사가 착착착 나오고 있는 이런 분위기예요. 경남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던데. 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대진표 한번 볼게요. 맨 위에 정청래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저 지역구에 맨 위에 함은경 정청래, 서울 마포을, 그다음에 김용우 전 의원, 안규백 의원이 동대문갑, 성북갑에는 이종섭, 김영배, 수원갑, 김현준, 김승원. 우리가 봤을 때 이쪽 왼쪽 핑크색 계열은 국민의힘이거든요. 되게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장영하, 최도닉, 임재훈, 조광한, 저 양반 민주당이었어요 원래. 정필재, 김선교 이건 굉장히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양평 여주, 저 최은순, 윤석열 장모를 뭔가 많이 봐줬다고 알려진 사람. 그다음에 유재홍, 경대수, 박덕흠 이것도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엄태영, 전만권, 강승규, 고기철, 김승욱.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문정복, 최재관, 노정면, 이모선, 이재한, 이경용, 강훈식, 양승조, 이성곤, 김한규. 이 그 대진표를 보니까 저는 승리의 확신이 옵니다.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어떠십니까? 맨 위에 있으신 분으로서? 근데 선거는 구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도는 후보 경쟁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이제 이게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 이렇거든요. 지금 쭉 대진표를 보면 어쨌든 구도 면에서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당에게는 불리한 선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저쪽은 프레임을 운동권 청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2039 운동권 본 적도 없다고. 이런 프레임을 짜는 이런 초아마추어리즘인데 결국은 그거는 총선 끝까지 갈 수 없는 프레임이고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못 살겠다 심판하자. 대략 지금까지
이렇게 기조를 잡았습니다. 못 살겠다 경제 폭망. 이걸로. 그래서 뭐 검찰 독재 정권 청산, 뭐 운동권 청산 이 프레임보다는 어쨌든 지역의 현장에 가보면 다 못 살겠다예요. 열받겠다, 열받는다, 못 살겠다 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백드롭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좀 민생 파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근데 그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뭐 제가 이제 중소상인들하고 많은 이제 활동들을 하는데 자영업자들 중에 10명 중에 4명 정도가 폐업을 다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의 매출이 뭐 절반으로 줄어든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뭐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임금이 안 오르니까 실질 소득은 다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갑을 닫아가지고 이제 어려운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책들을 다 쓰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로 따지면 한 750조 정도의 추가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뭐 공공 투자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고 있고, 일본도 한 390조 정도를 모아 가지고 그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고, 뭐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대기업 부자 감세를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세수가 59조가 펑크가 났고 예산을 오히려 다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임대 예산 뭐 5조 정도 작년에 이제 다 날라갔고, 뭐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뭐 이런 걸 이제 다 줄이고, 특히 이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이런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교통카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풀어가지고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역화폐는 또 이재명 대표의 상징적인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또 다 삭감시켜 버렸잖아요. 겨우 3천억 회복시켜 놓고. 그런데 현장에 가보게 되면은 지역 화폐 같은 거,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것들 많이 풀어가지고 경기 활성화시켜줘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대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로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긴축이다 보니까,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 긴축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책들을 쓰지 못하니까 현장에서는 이 경기를 부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민생 파탄을 방관하는 이제 이런 모양만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선거가 임박하니까 이제 뭐 전기세 깎아준다, 뭐 세금도 좀 깎아준다, 그런 자영업자를 달래는 정책을 쓰는데 다 아는 거죠. 정책 자체의 기조가 그게 아닌데 선거 앞두고 일부 찔끔찔끔 뭐 도와주겠다 그런다 그래서 이 정책이 선거 끝나고도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체감적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그냥 3년 동안 앞으로 3년 동안 그대로 내비둬가지고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선거에서 한번 좀 경정을 울려야 된다. 민생 파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제 이런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 공천제 그 혁신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빨리 좀 선대위 체계로 가면은 좀 이런 정책 선거를 하면서 민생 파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좀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침 내일 그 원내대표하고 그 중소상공인들의 어떤 이 채무 문제, 채무 부담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좀 대안이 되는 그런 공약을 발표하는 그런 행사도 좀 갖기로 했었거든요. 우리 김 변호사가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여기서 제가 조금 첨언하면 지방 보통교부금이 6조 8천억 올해 줄었고 임기 남은 임기 따지면 24조 정도 줄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자 감세 효과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지방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증세 효과가 납니다. 나라에서 당연히 줘야 될 돈 안 줬기 때문에 대전시가 1,600억 정도 보통교부금이 감축됐는데 올해 빚이 2,400억 냈거든요. 이게 부자 감세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들의 그 생활을 쪼개 하는 결과가 오고요. 그래서 밑바닥 민심은 이번에 혼내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겠다. 우리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들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을 정청래 언어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돈을 조금밖에 못 버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조금 걷어서 세금은 덜 냈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 예산을 많이 쓰는 것. 이것이 좋은 정부고요. 나쁜 정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 깎아주고 돈을 못 버는 서민들에게 그 세금을 보충해서 서민들의 세금을 올리는 정부가 나쁜 정부거든요. 그렇다 보면 윤석열 정부는 전형적인 나쁜 정부. 그러니까 법인세를 깎아주면 그 세수 펑크를 어디서 메꿀 거예요. 결국은 근로소득세 뭐 이런 걸로 다 메꾸는 거예요. 10조 막 이상. 그러니까 전체 샐러리맨들이 조금씩 내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체감을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어쨌든 10조 이상을 막 법인세 깎아준 거. 근데 법인세를 왜 깎아주냐. 그 MB 때 이게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돈 깎아줄 때, 세금 깎아줄 테니까 일자리 만들어라. 근데 일자리를 안 만들어. 다 사내비 보급으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참 나쁜 정부다. 참 나쁜 정부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내줘야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윤석열은 이 상황을 모르는 것 같고요. 알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고 윤석열의 그 무지함을 밑에 사람들이 이용해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본인은 확실히 차 있잖아요. 건전재정이라는 말로 긴축재정하면서 돈 안 쓰고. 그런데 알고 보면 지금 정부가 돈을 써야 될 때잖아요. 최대한 민주당 결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배워왔던 거고 그게 맞고, 낙수효과 없다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낙수효과가 없어진 지는 진짜 오래됐고, IMF 같은 경우면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일반 서민들은 더 주고 나가고,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쫙 풀어주면서 해야 되는데 한동훈 말이 있잖아요. 그 돈이 다 국민 세금입니다. 그럼 그 국민 세금 어디다 쓰려고 아끼는 걸까요? 난 그게 정말로 궁금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 심판 선거라는 본질은 사라지지 않았고 일시적인 논란이 지금 이 전국을 지배하고 있는 느낌이고요. 오늘도 제가 시사방송에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여론이 변한 게 아닙니다. 보수 과표집이 있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저 주말에 마포 이제 축구, 조기축구 이런 데 시무식 쭉 다니는데 구마다 또 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심판위원회. 윤석열 심판위원회요? 그 마포구에 이제 축구 심판위원회가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축사를 했어요. 여의도에서는 심판하자 이런 말이 유행이다. 그러니까 그러네. 저도 심판하고 싶습니다. 아니, 나 축구 조기축구 협회 이런 건 들어봤어. 또 심판위원회 처음 들어. 심판들 다 있습니다. 오, 이 위원회가 있구나. 근데 그 마포 심판 중에 국제 심판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아시안컵 갔다 온 분이 있던데 심판도 굉장히 체력이 좋고 실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죠. 선수들이랑 같이 뛰는데. 네, 우리가 심판하려면 체력과 실력을 갖춰야 된다. 윤석열 심판위원회. 네. 이제 이번 뭐 총선과 보궐선거에 출마하실 분들이니까 전 제가 봤을 때는 야 진짜 그냥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요. 근데 심판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같이 심판을 해야지.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대기업 부자 감세한 게 나중에 서민 증세로 이어진다는 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명박 정부 때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를 해놓으니까 세수가 계속 펑크가 났어요. 뭐 5조, 7조, 10조 가다가 박근혜 정부 때 가서는 10조까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메꿀 것인가 하다가 결국은 담배세를 인상했어요. 담배세로만 한 5조를 메꿨고, 그다음 주민세를 4.5배를 올렸어요. 그다음에 근로소득 공제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민 증세로 메꾼 거예요. 지금 작년에 59조가 펑크가 났어요. 근데 2022년도에 감세한 걸로 5년 동안 60조가 세금이 줄게 돼 있습니다. 2023년에 감세한 걸로 3조 6천억이 또 5년 동안 줄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총선 직전에 또 주식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로 감세를 하겠다 그러거든요. 이걸 또 5년 동안 하면 10조가 됩니다. 합치면 70조가 넘는 돈들이 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제 펑크가 나겠죠. 그럼 누가 이제 이걸 메꿔야 되느냐의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 말에나 아니면 다음 정권에서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결국은 다 또 중산층이나 서민한테 그걸 걷어서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진짜 너무 부정의한 거잖아요. 이게 재밌는 구석기 하나 있어요. 담배값 올리는 거요. 9,000원 정도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부들, 남편들이 담배 피우는 주부들은 좋아해요. 그걸 교양히 써먹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뜯긴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행안위 간사할 때 그 행안위 소속이거든요. 담배세 인상,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주민세는 그때 제가 막았어요. 야당 간사하면서. 담배세는 이제 4,500원 올렸잖아요. 그때 사실은 저는 그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당에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려 가지고. 근데 주민세, 자동차세도 40만 원 되는 사람 80만 원 내라 이거야 아마.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틀어 막았었는데, 근데 MB 때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근로소득세가 엄청 이렇게 증세가 돼요. 사실은 이게 호주머니 셀러리맨 유리지갑 털어가는 거거든 이거. 아니 돈이 어디 나올 구멍이 뻔하지 뭐. 근데 대기업 법인세 깎아주고 초부자 감세하고 그다음 서민 증세를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 지금 계속해서 월급은 거의 물가 상승률 못 따라갈 만큼 올라가고, 오늘 보니까 대파 한 개에 500원, 사과 한 개에 뭐 저번에 저 설날 재수형 사과 1,500원 뭐 이렇게. 그러면 진짜 소위 가처분 소득이 엄청 줄어드는 거잖아요. 저축 생각 못하게 돼 있는 이런 상황. 야, 이 민심이 총선 때 폭발할 거다. 다 오르는데 월급만 안 오른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에서 장성민 후보 안산인 거 어디 공천받았거든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50석에서 160석 얻을 거다.
이렇게 설레발 치면 지는 선거잖아요. 너무 잘하시잖아요, 우리 의원님.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정수가 늘었습니까? 400명으로? 그 종교에서 자기들 교인들 주장하면은 거의 한 7천만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정지영 명예회장이 대선 나왔을 때 다 계산했는데 저 그것밖에 안 나왔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정치인 중에 여론조사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이 변한 게 아니에요. 지지층에 사기가 올라 있거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지지율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진짜로 올라가는 건 경천 동리엘 뭔가가 터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개과천선 해가지고 저기 남북 통일을 하기로 합의했다. 뭐 이런 게 되지 않는 한 지지율이 막 10% 이렇게 올라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들을 저쪽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고 민주당이 제일 경계하는 게 저런 주장이잖아요. 정치인들이 하는 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51석이 목표다. 그렇지. 지지층은 사기를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데 정치인들은 너무 앞서가면 안 되는 게 윤석열 실정이라고 하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 바닥에 깔려 있는데 우리는 160석 얻을 거야 그러면은 지지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들이 저관여층들까지 나와서 이거 큰일 났다라고 투표장에 더 나오게 되는 결과가 있거든요. 저것 때문에 한동훈이 깜짝 놀래가지고 화를 냈다고 그러던데. 야,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한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2년 동안의 실정을 그건 지울 수가 없는 게 아니죠.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한테 국회까지 가반 의석을 주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끔찍함. 이게 계속 작동을 해서 저는 지금 언론사들이 여론조사 장난질을 하고 있는데 역대급 이변이 일어난 총선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추세가 40일 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언론 장난질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뭐지 하다가 이제 장성민 같은 실언이 나오기 시작하고 공천도 지들 마음대로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대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의 이제 여러 파열음이 나오는 것이 이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 여론을 보게 되면 어쨌든 그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변화의 내용 중에는 분명히 이제 그 인적 변화도 있는 것이고 그럼 공천 과정에서 어느 당이나 지금은 좀 변화를 시도를 해야 될 그런 이제 상황인데 물론 이제 아마 지금 뭐 여러 가지 갈등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민주당 전체적으로 인적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에는 다 동일하실 거예요. 근데 자기 개별적으로는 다 이제 뭐 억울하다, 뭐 개별적으로는 이제 뭐 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다 동의를 하실 텐데 이걸 아마 겪고 나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또 선거에 임하면 다시 또 국민들은 새롭게 변해서 그 나가는 이제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또 지지를 하게 될 텐데요. 만약 그 시점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쇄신을 하지 못했다. 자신의 인적 변화를 하지 못하고 그냥 현역에 있는 의원 그대로 데리고 총선에 나간다. 그러면 아마 그때 또 여론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맞죠. 네. 제가 컷오프의 아이콘 아닙니까? 제가 명언을 남겼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은 컷오프는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좀 소란스럽고 그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천이 다 양당이 끝난 다음에 보면 민주당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봐도 응답자 중에 보수가 770명이에요. 그리고 진보가 554명입니다. 중도가 942명이에요. 여기 상당히 많이 숨었겠죠. 네. 잘 모르겠다가 238명이에요. 그러니까 보수가 진보보다 216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볼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알고 선동할 수 있죠. 우리 지지층 괜찮아. 우리가 총선 이길 수 있어 선동할 수는 있는데 현실은 저렇게 투표율은 저렇게 안 나온다. 데이터를 보실 때는 로우 머티리얼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요즘은 로우 데이터라고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쪽이 제가 우려하는 건 이 상황이 길어지면 사기가 죽어요. 그게 굉장히 장기화되면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탁 이제 이겨내야 되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인재 영입되신 우리 이 인재들께 기대를 하는 거죠. 인터뷰를 해보니까 정말 자랑스럽다. 실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여론조사에 그렇게 흔들릴 정도의 상황이 아닌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보면 그 목소리들이 너무 일치되고 이심전심으로 전달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과포집돼 있거나 의도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유포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만 자꾸 언론에서 보도해주고는 있는데 예. 사람들 마음속에 방향이 이미 좀 정해져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당이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맞죠, 국민과 함께 싸워서 윤 정부 심판하고 혼내켜줄 수 있는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윤석열의 국민의힘이 과반을 얻는다고 자각하는 순간 투표율이 한 70% 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난 총선 66%였어요. 4%만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4%는 민주당으로 오는 표가 훨씬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4%가 오르면 2.5%는 민주당 찍으러 가는 거 아시지 않을까? 대충 그렇죠. 네. 그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확대되는 버전을 보게 될 것이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네. 긴장해야 됩니다. 어렵죠. 네. 여러분 우리한테 151석을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폭정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국회마저 저들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의원님 역시 들뜨지 않아. 네. 뭐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역사적 퇴행과 윤석열 정부의 폭주도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견제해야 된다라는 견제 심리는 확실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는 과정에 약간 부침은 있을 수 있어도 결국 마지막에 있어서는 이걸 그대로 뒀다가는 3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갔다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큰일 난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힘들을 국회에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나라를 역진시켜버리니까 두 분 같은 분이 필요해진 것 같아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가면은 두 분 같은 목소리가 시민단체에서도 나와서 그게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역진시켜버리니까 시민단체에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이 불러내신 분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퀴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혁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하고 시민단체도 뭐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니까 다 그 개혁 자체를 다 끊어버리니까 이제 안 한다가 되니까 어떻게 잘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자가 절박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정부를 심판을 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한 발이라도 더 우리 사회개혁들을 해나가자 그랬던 그 흐름들을 이어가야 된다. 그런 마음들이 뭐 국민 대다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이 오늘 또 저한테 감동을 주셨고요. 제가 뭐라고 민주당 인재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아련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복 받은 신분이야. 아니 그러니까 당원이니까 당연히 뭐 이따 방송 하나 하고 있으니까 이 인재분들을 뵐 기회는 있는데 이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좀 떨어지는 사람 오면 제가 막 대놓고 뭘 못하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빨리 공천되셔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국민의힘과 한번 싸워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얄궂은, 짓궂은 질문 한번. 네. 하세요. 네, 이런 건 해야 돼 이거.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 있잖아요. 영입인재 된 분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분 한 분을 찍으세요. 옆에 있는 분 빼고. 그리고 칭찬 좀 해주세요. 이런 것도 해야 돼. 괜찮네. 네. 아니, 뭐 저는 다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근데 한 명만. 예? 한 명만 딱 찍어. 왜 한 명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이거 예능입니다. 그렇지. 아니, 저는 특별히 이제 제 옆에 계신 분이 이제 11번으로 들어오신 분이 이지은 총경이에요. 11번 됐어 오늘. 네? 그래서 아주 그 재기 발랄하고 뭐 춤이면 춤, 뭐 열정이면 열정, 개혁의 의지 뭐 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다 칭찬하고 싶은데 특히 그 이지은 총경이 아주 아이유. 네, 민주당의 아이유 아주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지 않을까. 자, 우리 김재선 인재님은 이분 빼고. 저는 인재분들을 잘 만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 뭐야 보시기에 그냥 지방선거에 저기 하니까 만나기가 어려워 잘 모르는데. 역번호 하세요. 저도 역번호 했잖아. 11번. 저는 황정아 박사가 우리 대전이거든요. 황정아 박사. 그러니까 낭낭한 목소리.
뭐 정책 방향이나 또 호소력이 아주 높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끌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 탈당한 분인데 그분과 맞서서 잘 싸우지 않을까 그런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답들을 내시네 이렇게. 야, 나는 저기 우리 아이분이 바로 옆 지역구시잖아. 아이분 얘기한 것 같은데 김별이. 아이분이. 아이유분이 거기 마포에서 지구대장을 하셨대요. 거기서 출발하셨다고. 아니 우리 정채곤님 바로 옆 지역구. 홍익 지구대장을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마포 가불이 이제 이렇게 확정된 거네요. 그런 거죠. 마용성 중에 네. 마포 가불이 확정이 된 거네요. 그런 셈이네. 네.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뭐 지금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런 거 하는 게 재밌잖아. 자, 이런 것만 좀 더 해볼까요? 자, 그러면 그만하자. 이런 건 있어요. 대한민국 인구 5천만 중에 진짜 실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진출 안 했을 뿐이에요. 그거를 민주당에서 그런 분들을 요소에서 이렇게 뽑아오는 실력이 전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생각났다. 다시 하나 하자. 뭐요? 직구전 질문. 그러면 저 빼고 우리 김남근 변호사는 제일 마음에 드는 국회의원 한 분 픽해가지고 칭찬 좀 해주세요. 아유, 굉장히 많죠. 그걸 정청래 빼고요. 정청래 빼고 다 정청래로 할 것 같아서 정청래 빼고 이재명 대표도 빼고요. 네, 이재명 대표도 빼고 둘 빼고. 네, 둘 빼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빼. 최고위원들 다 빼. 박찬대도 빼. 네. 다 빼고. 지도부 빼고. 그래서 다 이렇게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많아가지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시민운동을 하면서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과 이제 특히 을지로위원회에 있는 의원들과 활동을 많이 했어요. 주로 이제 민생 문제를 다룰 때 뭐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중소상인 문제라든가 현장의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풀어왔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서 생각하는 거야. 맞아.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 을지로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좀 소통을 하고 같이 연대했던 분들이라서. 누구냐고요? 네? 한 명만 찍으면. 그 여러 명 있지. 을지로위원회 얼마나. 지금 일단은 박주민 이제 을지로위원장이고. 박주민을 찍은 걸로. 찍은 걸로 하죠. 네. 박주민을 찍은 걸로. 박주민 국회의원하고는 제가 민변에서 같이 시민운동을 할 때 우리 야간 집회 위원 소송 이런 것도 같이 하고 호흡을 맞춰서 많이 했죠. 네. 소장님은요? 박주민의 근데 용모에 대해서는 뭐 마음에 드십니까? 소탈하잖아요. 소탈하지. 그게 그 아이콘이지. 그렇죠. 그게 시그니처인데 뭐. 네. 거지갑. 거지갑. 자, 소장님 누구예요? 잠시 찍어보세요. 저도 국회의원 잘 몰라가지고. 그럴 줄 알았어. 교류가 별로 없어서. 그러시고. 그래도 이제. 그리고 우리 황정아 영입이 이제 바로 옆 지역구에 조승래 의원이라고 있어요. 조승래 의원. 과방이. 예. 과방위 간사. 우리 교육 분야나 원래 이제 학생운동 했던 분인데 정책에 대해서도 단련을 많이 해서 정책적으로도 유능한 일을 여러 가지 했죠. 그래서 두 분이 세트가 돼서 유성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우리 전체적인 대전 선거에서도 잘 기획해서 잘 싸워나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조승래 의원은 제가 이제 과방위원장 할 때 간사를 해서 제가 직접 봤죠. 그러니까 유능하고 뚝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권리당원들이 이분들한테는 그렇게 각광을 받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그 연합비례정당에 좀 약하다. 뚝심이 있고 똑똑한 사람을 넣자. 그래서 제가 추천한 게 진성준 조승래 의원이에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제 원만하게 이제 스피디하게 이제 협상을 좀 해냈는데 좀 능력자입니다. 조승래 가방이 간사가. 알겠습니다. 제가 그분만 꼭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데 잘하실 분이다. 야, 진짜 어려운 거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거를 시키고. 그런 거 자꾸 그거네. 곤란에 빠뜨리고. 그래서 자꾸 곤란에 빠뜨려야 돼. 그래서 경험을 하게 해야 돼. 겪어보고 막.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저 앞에 있는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새날 가족분들께 대부분 당원이세요. 새날 시청자분들은 당원 250만 명 중에 이제 93만 정도가 당원일 뿐입니다. 전방 같은 곳인데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 구독 좀 해주시고요. 저 마지막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두 분. 예, 지금 우리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이런 민생 파탄에 책임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이번 총선을 통해서 한번 경고를 해야 된다. 경종을 울려야 된다. 그래서 저 민생경제 전문가인 김남근 변호사도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이번 총선에서만큼은 꼭 다 투표장으로 나와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이 민생 파탄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 선거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다른 지방 정부, 다른 자치 정부를 만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걸 바로잡고 민생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게 자치정부고 지방자치인데요. 지방자치 선거 결과도 국민의힘이 다수가 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상의하고 또 어려운 여건이지만 혁신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자치정부 만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민주당에 입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진짜 보람된 시간이라고 봐요. 이런 사회 인재 전문가들을 제가 언제 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자, 입당 환영하고요. 자,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74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